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K 제과점 근로자 수와 하루 케이크 생산량은 다음과 같고 케이크 한 개당 가격은 10,000원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근로자의 일당은 8,000원이다. 일단 K 제과점이라는 곳에 자, 임금 얼마라고 돼 있나요? 8만원이죠. 8만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은 얼마라고 돼 있나요? 10,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나와주는 지금 숫자가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나오죠. 결국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오른쪽으로 나오든 밑으로 나오든 숫자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제로에서부터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케이크 생산량이죠. 생산량. 결국에 총생산량이에요. 더 그릴 필요는 없겠네요. 하나면 되겠네. 0, 1, 2, 3, 4, 5 이런 식인 거죠. 4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생산량은 제로일 때 당연히 제로겠죠. 사람이 없는데 생산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한 명일 때 10, 두 명일 때 18, 그 다음에 3명일 때 23개, 4명일 때 27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뭐였나요? 첫 번째 문제, 근로자 수가 2명일 때 노동의 한 개 생산량은, 첫 번째 문제, 근로자 수 2명일 때 MPL은, 그죠? 한 개 생산량은, 한 개 생산량을 볼게요. 한 개 생산량은 제로일 때 당연히 제로겠죠. 그 다음에 제로에서 한 개 생산량의 개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노동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노동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뭐의 양이다? 총생산의 양이다. 총생산의 증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총생산이에요. 이게 TPL. 그러면 제로에서 10개가 됐잖아요. 그죠? 10개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한 명에서 2명으로 증가시켰더니 10에서 18개로 8개 늘어난 거죠. 8개. 18개로 쓰시면 안 돼요. 8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게 숫자를 그죠? 8을 좀 정확히 적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2에서 3명으로 또 노동이 증가했더니 몇 개 늘어난 거예요? 5개 늘어났죠. 다음은 몇 개 늘어났어요? 4개 늘어난 거죠. 이게 한 개 생산량인 거죠. 그러면 근로자 2명일 때 한 개 생산량이 뭐다? 8개인 거죠. 간단하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근로자가 3명일 때 노동의 한 개 수입 생산은, 두 번째 문제가 근로자 수 3명일 때 한 개 수입 생산. 한 개 수입 생산은 한 개 생산물 가치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한 개 생산물 가치는 뭐라 했어요? VMPL이죠. VMPL은 뭘로 고쳐 쓸 수 있다? P 곱하기 MPL로 고쳐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면 VMPL을 구합시다. VMPL. 결국 그게 뭐라 그랬죠? P 곱하기 MPL이라 그랬죠. 그럼 P 값 나와 있잖아요. P 값. 10,000원. 그죠? MPL 값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MPL이잖아. 그럼 뭐야? 여기는 100,000원이죠? 여기는 뭐야? 80,000원. 여기는 50,000원. 여기는 40,000원이네.
자, 그러면 3명의 한개 수입 3명일 때, 근로자가 3명일 때 뭐예요? 3명일 때, 예, 5만 원이네, 5만 원. 예. 이게 한개 수입 생산입니다. 한개 생산물 가치가 같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근로자 한 명의 임금이 하루 8만 원일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때의 제과점의 채용 근로자 수와 케이크 생산량은, 여기 2번이네요. 3번의 문제는 뭐 어차피 하루 임금 8만 원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굳이 거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 여기서의 이윤 극대화를 이루는 때의 근로자 수와 이때의 케이크 생산량, 결국은 W는 제가 좀 정확히 적는 게 낫겠죠. W는 VMPL일 때 이윤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에서의 최적의 고용량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 그렇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의 근로자 최적 고용량인데 결국 VMPL은 뭐로 고쳤을 수 있다? P 곱하기 MPL로 고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거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죠? 그러면 W 얼마라고 했죠? 8만 원일 때와 같아지는 P 곱하기 MPL일 지점은 얼마야? 요거네, 요거. 근로자 2명일 때. 그죠? 네. 그럼 근로자 2명일 때이며 이때 케이크 생산량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여기? 18개잖아요. 케이크 생산량은 18개이다. 이게 정답인 거죠. 세 번째 정답. 아시겠죠? 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어렵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요거 조금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와 주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예상 문제로 한번 뽑아본 거고요.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를 쓰고 기술을 하시오. 예,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 하여튼 다시 한번 그거 강조해 갈게요. 그러면 기업 이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고용량 뭐다? W가 VMPL일 때 결정해 줘라. 근데 이 VMPL은 뭘로 고쳤을 수 있다? P 곱하기 MPL로 고쳤을 수 있다. 이게 가격이에요. 프라이스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웨이지의 약자. 이거 임금이에요. 네. MPL은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총생산량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 수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건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다음 문제 나왔던 게 노동 수요 곡선.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사실은 노동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점에서 B지점으로 옮겨간다. 혹은 B지점에서 A지점으로 옮겨간다. 이건 뭐 때문에 변하는 겁니까? 예, 임금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임금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임금이 예를 들어서 50원일 때와 100원일 때와 50원일 때로 낮아졌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0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100원일 때는 100명밖에 못 쓰지만 50원으로 낮춰지면 200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든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올라가든 이 곡선상에서 점상에서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건 뭐 때문이다? 임금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 뭐냐? 곡선. 아예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응?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건 무엇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거고 좌측으로 가는 건 왜 좌측으로 가느냐. 첫 번째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산출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산출물 가격이 오르면 뭐라는 거야?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사람들이 사지도 않은데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제라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펼쳐지는 거지 뭐 생뚱한데 저 멀리서 안드로메다에서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품 가격이 오른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리죠. 안 팔리면 올리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잘 팔린다 그래야지 아파트 가격 올리지고 또 뭐 전세가 수요가 많아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전세 살 사람들이 없다. 그럼 전세 가격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출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소비가 증가하면 결국은 가격이 증가하는 거고 가격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생산 늘린다는 건 뭐예요? 고용을 늘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측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고용도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에 의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산출물의 가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좀 말이 어렵다 교재에 써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적으세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써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적었다는 그대로 또 적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시장에서 상품 시장이죠.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 크기가 증가하면 해당 상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이는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며 생산 증가는 고용량을 확대시키므로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좌측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이해하셨다면 이걸 적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진보에 따라서 결국 기술 진보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의 가격 하락은 안 팔려서 가격 하락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 그거하고 똑같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품 가격 낮춰도 기업의 입장에선 이윤이 많이 나오니까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그럼 어떻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사주겠죠. 소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생산도 늘어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고용도 증가하는.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진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좌측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술 진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눈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라는 거예요.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여기서의 요소라는 것은 생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요소. 그래서 생산의 3요소는 뭐라고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 중에서 다른 생산 요소. 그래서 이제 노동을 제외한 다른 요소가 되겠죠. 다른 요소의 공급의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이 됐든 토지가 됐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꾸 변하는 거에 따라서 노동 수요도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글로 적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과 토지의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도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적으세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으려면 머리가 아파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예. 물론 근데 여성분들은 무조건 외워서 적으세요 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또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뭐 그대로 외워서 적는 게 난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기출문제 5번.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쓰시오. 예. 노동수요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왔고, 이제 노동수요의 탄력성까지 왔네요. 자,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을 적으시오. 자, 어쨌든 노동수요의 탄력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공식은 알아두고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노동 가격의 변화율 1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자, 어쨌든 공식은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으래요. 그죠? 첫 번째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적고 다시 한번 설명. 생산물 수요란,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한번 제가 들었던 게 그거죠.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그냥 자동차 회사 하나 있죠. 자동차 회사. 거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임금을 10% 인상을 요구했어요. 이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첫 번째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클 경우와 두 번째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 경우. 자,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클 경우라는 건 뭐예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은 결국 상품 수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요걸 공식으로 쓴다면 상품 가격 변화율분의 상품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자동차 가격이 10% 올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회사 노조에서 임금 인상 10%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 없는 돈 갖고 너희들한테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도 자동차 가격 10% 올려볼게.
그래서 별 무리 없으면 그 10%의 이익이 더 나오니까 거기서 너희들 임금 인상 줄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상품 자동차가 1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으로 올랐다. 이게 110% 오른 거잖아요, 가격이. 그랬을 때 100만 원이었을 때는 매월 100대가 팔렸었는데 110만 원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90대가 팔린다. 똑같이 그럼 10% 감소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90대가 아니라 그냥 100대 계속 팔린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이거는. 가격 오른 것만큼 수요량도 크게 변화야 탄력성이 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어쨌든 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1번에 이제 탄력성이 큰 경우라는 건 거예요. 상품 가격 오른 거에 대비해서 수요량 변화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격을 10% 올렸을 때 소비가 예를 들어서 20% 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20% 소비가 줄었으니까 생산은 어떻게 돼? 생산도 20% 줄여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생산이 20% 준다라는 건 뭐야? 고용량도 20%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조에서 임금 인상 10%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건 뭐냐면 해고 2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이게 현실이 아닐지라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 상품 수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10% 올랐을 때 소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만 줄었다고 봅시다. 1%.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애국심 되게 커가지고 사실은요 상품 가격 올려도 많이 사줘요. 네, 많이 사줘요. 그래서 줄어들지가 않아. 가격 올려도 오히려 늘어나. 어쨌든 요거로 봅시다. 1% 줄었다고 보실게요. 1% 줄었어요. 그러면 생산도 1% 줄여야 되겠죠? 근데 생산이 1% 줄인다 해가지고 고용량 1% 줄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줄여도 돼. 조금씩 덜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용량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량 변화 없이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10% 올렸는데 이게 먹혀든 거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수의 탄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면 노동 수의 탄력성도 커져요. 뭔 얘기예요? 노동 수의 탄력성이라는 건 뭐예요? 임금 올렸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르면 탄력성이 큰 거고 임금 올려달라 했는데도 많이 잘리지 않았다. 그러면 탄력성이 낮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로 나눠서 봤는데 1번의 경우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고가 20% 나오니까. 근데 2번의 경우는 별 무리 없이 임금 인상이 10%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무슨 문제로 나왔냐면 노조가 임금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품 수의 탄력성이 어떠해야 되느냐. 상품 수의 탄력성이 어떠해야 노조에서 유리해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래야 노조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상품 수의 탄력성 값이 작아야 노조에서 임금 교섭할 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물 수의 탄력성 값이 결국은 생산물 수의 탄력성 값이 커지면 노동 수의 탄력성 값도 커지고요. 생산물 수의 탄력성 값이 낮아지면 노동 수의 탄력성 값도 작아집니다. 이게 정의 관계예요. 모든 게 다 정의 관계예요. 1번만 그런 게 아니야. 두 번째,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에요. 총 비용 중 노동 비의 비중이죠. 비중이 크면 클수록 노동 수의 탄력성도 커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가능성. 일단 다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이 모든 다 네 가지 요소가 다 정의 요인입니다. 결국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것도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것도 설명을 한다면 총 생산비의 비중에서 노동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수의 탄력성 값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커지고 반대로 총 생산비의 비중에서 노동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의 값도 작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이 네 가지가 다 정의 요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여러분들이 설명하라면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설명하라는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로 설명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뜻 자체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생산물 수요 탄력성 값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총 비용 중 노동의 비중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그 노동 비중은 그거예요.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그 세 가지 비중 중에서 이 노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 값도 커진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 훨씬 더 많이 자르겠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 값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예를 들어서 과수원 얘기 나오는데 노동이 그러니까 배과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배과수원에서 작년에 작년도에 수확량은 100개였는데 올해는 200개다. 그러면 작년에는 10명의 인부를 썼었다. 그럼 올해는 20명의 인부를 써야 되는데 결국 사람만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면 뭐 전정가위가 됐든 사다리가 됐든 장갑이 됐든 그런 것들이 10명이 쓰는 게 아니라 20명을 쓸 수 있게끔 충분히 공급해주면 사람도 그만큼 쉽게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노동 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다 정의 요인으로 늘고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264페이지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보고 갈게요. 자, 결국은 노동수의 탄력성 값이 다 정의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노동수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요인을 쓰시오. 예, 탄력성 값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예, 그 예상 문제로 나온 거. 비탄력적이기 위한 요인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해? 생산물 수의 탄력성 값이 비탄력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 비용 중에서 노동의
비중이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가능성이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값은 작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정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탄력적이라는 탄력성 값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이 값들이 낮아지면 결국은 비탄력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의 요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을 써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고 이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